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이언즈 장재철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 관세를 90일간 서로 115%씩 인하하기로 깜짝 합의했습니다. 일단 전 세계를 흔들었던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조금씩 수습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워낙 오락가락하는 말과 상황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이 협상의 결과도 앞으로 마냥 긍정적으로만 진행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트럼프가 외부적으로는 관세 전쟁 중이었다면 내부적으로는 연준과의 금리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죠. 이 일들은 개별적인 듯 보이지만 트럼프의 경제 플랜을 중심으로 경제 상황과 맞물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얽혀 있는 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협상 이후 트럼프의 플랜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혼란하고 매크로 네네. 상황이 어려우면 네. 이코노미스트들, 뭐 교수님도 그렇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바쁜데 요즘 미디어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이 출연하시는 것 같아서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아유, 뭐. 네. 네, 일단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요번에 제네바에서 미중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그 관세를 거의 115%씩 인하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인하하게 된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전에 부과했던 미국이 중국의 145% 네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했던 125% 네. 그게 실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네네. 아니면 그만큼 실제로 부과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상황이 변해가지고 네. 그렇게 됐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폭의 인하를 하게 된 배경이나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어떻게 찾고 계신지 한번 먼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던데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개인적인 캐릭터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관세에 대한 백악관 내부에서의 경제 정책하는 사람들끼리의 역학구도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정책을 저는 그냥 최근에 그렇게 요약을 해요. 카오스 앤 어텐션인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카오스를 일으키고 그 카오스를 해결하는 것을 본인이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어텐션을 받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 캐릭터 자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트럼프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게 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고 사실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25% 관세한다고 그랬다가 유예해줬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도 상하 관세율을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25% 넘게 해놓고 그거 나중에 이제 다시 10% 우선 기본 관세만 받고 나머진 90일간 유예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실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건 처음에 세게 지르고 그러면 상대방들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 당황하는 모습을 이용하면서 본인이 해결하면서 이제 요것들에 한편으로는 미국의 레버리지를 삼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좀 돋보이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짓을 해버리면 사실 사실 이건 좀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시작할 때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파와 온건파가 좀 나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파고 관세에 대해서도 강경파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한편으로 저희 기억나시나요? 그 스캇 베센트가 재무부 장관으로 그 노미네이션 됐을 때 미국 그 주식 시장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스캇 베센트가 관세에 대해서는 너무 이걸 세게 계속 하다 보면 중국처럼 딴 나라들이 이거에 적응하고 디투어하는 방법을 찾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피해가 되고 실익은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관세는 협상 카드로 쓰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시장이 되게 좋아했던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서 우리 일론 머스크의 목소리도 좀 줄어들고 하워드 러트닉도 사실은 잘 표면으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캇 베센트가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이번 관세를 바라보는 저의 또 역학관계로서 바라보는 저의 관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게 이제 재무장관 베센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상호관세 부과 직전부터 금융시장 굉장히 출렁거렸잖아요.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또 주간 그 장관이 베센트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더 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요번에 좀 약간 놀랬던 게 1차 그 트럼프 일기 때 그 미중 간의 관세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중국이 이 정도로 막 보복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5%까지 따라오면서 했던 거에 대해서 미국이 좀 놀란 그런 상황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1기와 2기의 차이는 중국의 대응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대응을 강하게 할 수 있던 거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중국의 정치 체제에서 좀 찾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미국은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고 선거로 계속해서 심판을 이제 정권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가 79%였더라고요. 네. 올해가 77%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할 때 사실 3년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3년임을 할 때 사실 중국 내 여론의 흐름은 딱 그거였대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바이든 행정부 때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평화로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안 그랬잖아요. 그때도 중국에 대한 대중 통제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일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미국과의 긴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긴 싸움이다라고 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또한 곧 지나가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지금의 그 중국 내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지지도 사실 시진핑 정책 중에 굉장히 중국 내에서 부작용 많았던 거 뭐 공동부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는 첫째로는 그 지지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정치 체제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언론 통제가 용이하고 여론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론의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고 이런 정치 체제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사실 경제 자체만을 보면 트럼프 일기 때보다 지금이 중국 경제가 조금 구조적으로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보자라고 하는 건 뭔가가 결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온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9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이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소액 그 소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20%가 어디서 50%까지 낮췄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90일 동안의 전개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모습이 나타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관세 협상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날도 사실 그 관세 협상문 발표되기 전에 뭐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디 가서 얘기를 했냐면 그게 구체적인 거 안 나올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 사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게 2018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가 시작된 게 2017년 1월이니까 한 1년 반쯤 후부터 그전에는 막 조사를 했겠죠. 그렇죠. 중국이 뭔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불평등하게 하는 거 다 갖고 와봐. 이런 거 조사했겠죠. 그리고 나서 2018년 6월부터 관세율을 올려서 중국도 이제 보복 관세를 올렸는데 그게 언제 한번 수그러들고 조금 마무리 단계로 갔냐면 페이즈 1 딜이라는 게 나와서 마무리된 게 2020년 1월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나서 처음 협상이 조금 돼서 진척이 돼서 결과가 나온 게 1년 반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빨리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생각보다 빨리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유예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사실 거기에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90일간 열심히 움직이겠지만 일기 때를 생각해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게 항목이 너무 많고요. 항목별로 이거 다 좀 들여다볼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90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밀당하는 시간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90일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던 간에 시장을 약간 실망시킬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시장이 굉장히 반색했던 것과 반대로요. 그렇죠. 그런 결과들도 저는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이랑 좀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시장은 굉장히 환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90일 그리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도 남아 있고 네네. 그것이 그 순간순간에 시장의 또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런 네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관세를 부과를 하면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미국의 재정 적자를 생각할 때 관세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관세를 훅 낮춰버리면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것도 굉장히 지금 박사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존경하는 대통령이 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 한 명이 이제 맥킨리라고 하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재임했던 대통령이고 또 한 명이 이제 레이건인데 레이건한테 닮고 싶은 건 감세고 그다음에 맥킨리한테 닮고 싶은 거는 관세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근데 저희 그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 식대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 그 관세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게 재정 적자 같은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관세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맥킨리 대통령 때 관세를 했던 거는요. 사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그 당시에 미국의 세수 중에 가장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의 세수의 49%가 소득세거든요. 소득세가 언제 들어왔냐? 1913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소득세의 비중이 계속 는 거죠. 지금 관세의 비중은 계속 줄었고요. 맥킨리 대통령이 1800년대 후반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들어오기 전에 대통령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는 관세를 건드리는 게 재정 적자를 뭐 줄이거나 아니면 세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지금보단 훨씬 더 많이 됐겠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가 너무 커져버려서 트럼프가 지금 법인세랑 소득세를 조금 감세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요거를 관세를 가지고 메꾸겠다? 아마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하고 있는 어떤 재정 적자의 그 개선 정도는 이 관세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올해 말에 그 감세안이 연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한 것 중에 일부의 소득세 아니면 뭐 팁이나 또 법인세 이런 거에 대한 또 감세가 추가적으로 있게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 이슈는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게 또 혹자는 더 부풀려서 얘기하면 그게 뭐 셀 USA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를 또 가져왔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 건전성 자체가 이제 불안해지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이제 약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관세 이슈가 사실은 미국 경제 펀더멘털과 미국 재정에 대한 그런 또 논란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가 부과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의 수출이나 또 한국의 수출 이런 걸 보면 중국의 어떻게 보면 그 우회 수출 정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세 부과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대한 이슈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글로벌하게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중국이 수출하는 거 말씀이죠. 그렇죠. 중국이 수출하는 왜냐하면 거 관세가 되면 중국이 아무래도 뭐 지금 30%도 일부 분석에 따르면 중국 수출이 약 한 14% 정도 줄 수 있고 경제 성장률 자체도 뭐 많이 크게 추정하면 2% 이상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과거에 145%는 그거는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30%로 줄였지만 그 자체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준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미 수출이 어려워지면 공급망을 뭐 바꾸든지 우회 수출하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제가 나온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UBS인가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골드만삭스였네요. 올해 성장률을 4%로 잡았다가 이 관세율이 조금 내려가고 나서는 이걸 4.8로 다시 올렸더라고요.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올렸다라는 건 사실 이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국 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이냐가 중국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중국이 이 관세 전쟁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랑도 관련이 있어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1기도 견뎌봤어. 그리고 그때 쌓인 노하우들이 있어라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2021년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트럼프 2021년이면 트럼프 일기가 끝나고 나서죠. 나왔던 기사가 저는 아직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일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미국 내 GDP에서 중국 상품이 차지하는 쉐어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을 막 끊어내려고 하면서 중국 상품이 왠지 미국에서 많이 퇴출이 됐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의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회 수출, 지금 말씀하신 우회 수출 같은 것도 이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는 부분도 있고 최근 들어서 또 그 조금 국제 정세랑 관련 지어 보면 얼마 전에 이제 미얀마에서 강진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인도적인 미얀마에 대한 지원을 무제한적으로 하겠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나라가 어디냐면 시진핑의 중국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기를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회 수출을 하는 통로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상호 관세율 물론 유엔에 했지만 베트남에 얼마 때렸는지 이런 거 생각해보시면 다 40%대 넘게 때려놓거든요. 이건 이제 미국에서도 한편으로는 야 자꾸 우회 수출 너네 통로가 되니까 너네 이런 거 하지 마라는 경고성일 수도 있지만 그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나라들이 앞으로 중국과 관리를 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리고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보면 중국은 여러 가지 통로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이라는 게 단순히 한 달, 두 달 혹은 뭐 1년, 2년에 갈 싸움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 관세 계기로 인해서 시장을 다변화한다든지 전략적으로 공급망을 개편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걸 수도 있고 이거를 미국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 하여금 전술적인 선택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미국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그 평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칼페센트의 얘기와 그렇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관세가 좀 유예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고들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4.1%에서 4% 후반으로 상향 조정됐다.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니까 미국만큼 크니까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미국 쪽으로 좀 돌려서 보면 이런 상황이면 미국한테도 좀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럼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도 사실은 뭐 40%였던 게 지금 30%로 내려오고 뭐 IB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좀씩 내려오고 있고 아마 박사님이 잘 더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미국 경제는 1분기에 역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건 여러 가지 이슈가 뭐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좀 견조해 보이거든요. 다만 걱정했던 건 저희가 보통 이제 소프트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심리 지표라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 서베이 매저들이 보통 최근 들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요건 이제 앞날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것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심리 지표도 좀 개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이 그 소프트 데이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덧붙이는 게 과거에는 소프트 데이터가 나빠지면 실제 데이터들이 하드 데이터라고 그러죠. 나빠지는데 요즘 그 연관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이 경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소프트 데이터들이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 어제 밤에 나온 그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를 보면 생각보다 높게 안 나왔어요. 그렇죠? 4월 달이면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그 높은 관세들이 적용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경기는 좋아지고 물가는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면 연준이 또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여태까지 물가에 대한 신경을 되게 많이 썼는데 연준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1분기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0.3% 역성장했잖아요. 근데 요거의 이슈가 하나가 뭐냐면 통계적인 약간 착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많은 잡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입이 1분기 역성장한 게 수입이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한 그렇죠. 41%가 늘었더라고요, 수입이. 그러니까 관세 들어오기 전에 쟁여놓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디서 잡냐 하면 LA 항구나 이런 데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데이터는 딱 실시간으로 잡힙니다. 컨테이너 박스 몇 개 들어오고 그 박스 안에 뭐 들었고 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요게 나중에 얼로 다시 더해지냐 하면 GDP에서 요게 예를 들어서 뭐 미시간에 가서 소비가 되거나 아니면 조지아에 가서 재고 투자로 잡히거나 이러면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 잡히는데 미시간이나 조지아에서 잡히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코노미스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1분기에는 수입은 실시간으로 잡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되게 많이 잡혀서 GDP를 깎아먹었지만 이게 재고로 가서 잡히고 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잡히고 소비가 되고 하다 보면 결국 2분기 GDP부터는 약간 요게 다시 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실 2분기는 지금 많은 기관들의 예측이 2분기는 그래도 역성장은 벗어나서 좀 튀어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분기 끝에쯤 갔을 때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분기는 마이너스를 튀었고 2분기는 좀 튀었는데 그 당시에 노동시장 지표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미국 경제가 반드시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 2%에 지금처럼 조금씩 수렴을 한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거나 할 필요성은 당장은 없어지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할까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또 아이비들에서 한 얘기가 이번에 관세율 낮추고 나서 한 얘기가 첫 금리 인하가 한 9월쯤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 플러스 최근에 연준의 정책들을 보면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 농경사회 때에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어른들의 지혜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게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클 나서 그렇죠.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잘 물을 준 다음에 언제 수확을 하면 될지가 어른들의 지혜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어떻죠? 코로나 이후에 경제 구조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른들의 지혜, 즉 저희가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지혜들이 사실 점점 설명하는 것들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해해야 될 거, 저희가 조금 더 정보를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도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보면 데이터를 한 번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데이터가 한 두 번 동일한 메시지를 내는 데이터가 두 번, 세 번 쌓였을 때 판단을 보통 한다고 보면 제가 생각해.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프트 데이터는 안 좋아지고 있지만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의 연관관계가 옛날보다 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렇죠. 흐름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연준 입장에서도 데이터가 좀 쌓인 다음에 판단할 것 같다. 그러면 3분기 데이터를 좀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빨라봤자 금리 인하가 3분기 후반부 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그 관세가 낮아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30%까지 낮아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올해 그 이전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3번 정도 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 2번으로 줄였다고 네네네.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봐라 경기는 괜찮고 물가는 내려오는데 연준 왜 금리 안 내리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파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스터 툴레이시라고 해서 네. 고집 세고 금리 안 내린다고 네. 막 그러잖아요. 네. 앞으로 더 세질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볼 때 이렇게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 대해서 하는 압박의 강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세질 것 같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죠.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존슨 대통령이 그랬었나? 하여튼 닉슨 대통령이 그랬었나? 연준에 압박을 가한 대통령이 있긴 하더라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내가 파월보다 금리 더 잘 알아.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은 파월 의장이 사실 2017년인가요? 들어와서 지금 2018년인가 들어와서 지금 몇 년째 의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것이 금리 이거 파월 의장보다 잘 알 확률은 저는 적다고 보고요.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움직여 달라라는 얘기를 트럼프식의 화법으로 하는 건데 트럼프식 화법 저희 알고 보면 이거 여담이지만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 왜 알래스카 LNG 할 때 한국이랑 일본 들어와라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죠? 한국이랑 일본이랑
들어오겠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약간 트럼프의 화법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바라는 일을 마치 벌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의 화법인데 저는 일종의 이제 블러핑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뭐 연임할 생각은 본인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마지막까지 본인의 할 일을 하고 갈 것 같은 게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만회하고 싶은 정말 이불킥이 한 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2022년 7월인가 8월에 잭슨홀에서 했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좀 늦었던 건 아마 파월 의장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만회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월 의장은 본인 길 갈 것 같다. 그리고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저한테 누굴 응원하냐고 얘기하면 저는 파월 의장을 응원하겠다. 물론 제가 하는 응원은 별 소용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죠. 왜냐면 이제 경제 현상이나 정책을 가지고 보는 눈은 많잖아요. 시장에서 보고 또 교수님처럼 아카데미에서도 보고 제가 있는 이 마켓 인더스트리에서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경제학은 프린시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우리 경제 원론 펼쳐보듯이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는 거고 세팅 자체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있다고 하면 파월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게 좋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경제를 볼 때 뭐 일관성, 뭐 예측 가능성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수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파월한테 힘을 좀 실려주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올해 2번 정도 내린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려야지만 지금 제한적인 수준의 미국의 그 통화 정책 수준이 좀 더 완화가 되고 경기 침체를 줄이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확률을 줄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이제 교수님이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아이비들의 경기 침체 확률이 40%대에서 30%대로 내려왔다 최근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의 시계를 놓고 봤을 때 교수님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둔화를 하다가 안정될 건지 그런 중장기적 전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망은 사실은 중요한 전제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많이 낮췄지만 사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 한 41% 되고 있고요. 그 트럼프 들어오기 전엔 10.5%였던 게 지금 41%까지 가 있고요.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28%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15%였던 게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145까지 갔던 게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수준이거든요.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중국한테 했던 대중관세율 평균이 한 25%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48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향후에 어떤 정책들의 기조를 가져갈지가 저는 중요한 전제치라고 제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나와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막 가끔씩 저한테 이제 방송 섭외가 오면서 저기 FOMC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뭐라고 그러면 그 FOMC로 이제 안 부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게 연준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의 시간인 것 같고 이 다음 스테이지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저희가 마이란 리포트라고 하는 뭔가 환율에 대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는 방위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전문가들 부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제일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보는 미국 향후 경기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밀고 나가느냐인 것 같아서 사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어떻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과 같은 관세율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유예된 그 정도의 관세율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약간 경기 침체로 가지만 그래도 심한 침체로 가지는 않고 슬슬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요게 다시 굉장히 오소독스하게 트럼프가 나 관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세게 해야 돼라고 하면 그럼 부러지겠죠. 제가 보기엔 그럼 부러지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미중 양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폭의 관세를 낮춘 데에는 뭐 중국 자체도 뭐 내수가 나빴던 부분도 있지만 미국 자체도 금융시장이 불안정했었고
이제 앞으로 곧 예상되고 있는 경기 둔화 부분,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빨리 안 내려서 걱정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을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통상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관세 수준이 어쩌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양호한 그 30%가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 관세 10%와 추가적으로 30%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총액으로 보면 40% 되겠지만은 한 30% 정도 내외에서 실효 관세가 결정이 되면서 수입하는 사람, 수출하는 사람들이 반반씩 나눠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가 불안이 많이 이제 4월 지표로 완화된 걸 봤잖아요. 물가의 압력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부 IB는 올해 연말에 그 근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좀 낮췄더라고요. 이런 조정들이 있듯이 물가 불안도 심하지 않고 경기 침체 불안도 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가정을 하면 이거는 달러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또 함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진행된 관세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이런 전망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교수님은 달러에 대한 어떤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1,400원대 초반 근방에서 중심을 좀 잡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좀 안 좋은 이벤트가 벌어지냐, 좋은 이벤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1,400원대 초반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 예전에 저희가 그러면 제가 보고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전에 저희 환율이 1,100원 근처였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계속 스멀스멀 올라서 이게 1,400원대까지 오긴 왔는데 저는 일종의 예전하고 조금 진짜로 뉴노멀처럼 바뀐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많아진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원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저는 있어서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위안화에 연동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예전처럼 막 1,300원대 막 1,350원 막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410원 정도를 저는 라인으로 잡고 거기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는 편이고요. 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죠. 지금 1,400원대, 1,410원대라고 말씀을 하시면 올해 연말까지 그 정도 시간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연말 정도 환율은 어느 정도? 저도 한 1,410에서 1,420 정도 보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보고 있는 환율 예측치, 근데 환율이라는 게 뭐 제가 면피를 하나 하자면 워낙 예측하기가 힘들어서요. 근데 뭐 그 숫자가 아마 안 나올 확률도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최근 논문 보면은 교수님 환율에 대해서도 또 논문을 쓰셨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 1,410원, 20원대의 환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위치하고 있는 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학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환율 예측치에 가장 뭐랄까 좋은 거는 오늘 아니면 어제 환율이다. 네네네. 그래서 바로 직전 환율 마코프 프로세스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 환율의 하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게 뭐냐면 우리 연휴 때 대만 달러가 상당히 강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원 환율도 1,480원까지 확 내려왔고요. 네네. 이런 변화는 앞에서 이제 잠깐 우리가 얘기했었지만은 미국 그 펀더멘탈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까지 가지는 않지만은 구조적으로 요번에 그 관세와 관련돼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 시스템 아니면 경제에 대한 약간 신뢰도 약화라는 또 지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아까 이제 가끔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란 보고서, 네. 미란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이 자체는 달러의 어떤 과도한 강세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툴이다. 네. 그래서 다자간 그 통화 협정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만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수님이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왜 빨리 내려왔고 앞으로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달러가 지금보다 더 약세가 되고 아시아 통화들
이 통화들이 좀 더 강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좋아하는 게 강달러냐 약달러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 그게 제일 헷갈립니다. 지금 네네. 뭐가 약달러예요, 강달러예요? 근데 미란 리포트에 나온 것 자체로 보면 약달러를 원하는 거고요. 그러면 왜 약달러가 좋은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현상이라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는 데는 저는 2001년 정도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초반부에는 미국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핑크빛 꿈을 꾸었더라고요.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첫째,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싸게 생산하면 요거 사다 쓰는 미국도 인플레이션 통제도 되고 연준은 금리 많이 올릴 필요 없고 그럼 여러 가지로 좋은 거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 중국이 저러다 보면 점점 사회가 성장하면서 민주화가 될 거다.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중국은 계속 세계의 공장으로서 굴뚝산업하고 미국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가면 된다. 근데 이 중에 지금 이루어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중국은 민주화가 안 됐고요. 여전히 국가 사회주의가 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중국이 첨단산업 안 할 줄 알았는데 첨단산업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이루어진 거 하나는 중국이 물건을 싸게 생산하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 싸게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에 미국이 가지는 함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엔 좋은 줄 알았는데 자꾸 중국산이 싼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랑 비슷한 물건을 생산하는 미국 내 공장들이 자꾸 없어지네.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첫째.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유 때문에 공장이 없어지는데 인건비 싼 중국으로 자꾸 공장들이 옮겨가네. 두 번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런 것 같아요. 세계화를 통해서 미국이 조금 더 성장률에 수혜를 받는 거 나쁘지 않아. 그건 좋은데 그런데 내 옆 동네에 공장이 없어져서 내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달러 얘기로 돌아가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서 제조업 일자리가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네. 수출 기업에. 미국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달러가 너무 강세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 망가져서 이게 경쟁력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게 미란 보고서의 일부이고요. 그러면 요것들을 시정해서 미국의 제조업 공장들을 유지시키려면 해야 되는 건 뭐냐? 달러가 좀 약세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만에 대해서도 미국이 암묵적으로 이게 달러 너무 지금 너네 대만 달러가 너무 약세가 돼 있는 거 아니냐. 대만 달러 조금 절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압력을 넣은 게 아닌가라는 루머 때문에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달러가 강세로 갔던 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대만 중앙은행이 그걸 용인할 거다라는 게 아마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반대로 저는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에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박사님?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제조업 일자리 예. 한 15%? 굉장히 높게 잡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9%입니다. 9%. 예. 작년 기준으로 9%고요. 요게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1979년인데 그때 몇 퍼센트였을 것 같으세요? 그때가 20%였어요. 20%.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자꾸 일자리가 생기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 일자리가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9%고요. 가장 많았을 때도 제조업 일자리가 20%였어요. 5분의 1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조업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제조업 일자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책을 쓰거나 뭐를 해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다 중국산 때문에 그렇게 제조업 일자리가 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79년에 20%였던 게 계속 줄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WTO 들어오기 전부터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있었던 거예요. 전체 포션 중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흐름이라는 거죠, 일종의. 중국 이전에 한국이랑 미국, 일본이 있었고. 네, 있었고. 저는 이번에 그 미란 보고서도 나오지만은 결국 그 일부분이 안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전에는 효율성 위주에서 이제는 좀 시큐리티, 안보나 안전 위주로 옮기게 되고 그렇게 글로벌 공급에 있어서의 차질이 생기게 되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제조업 중에서도 방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첨단 방산 쪽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질 경우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2기 때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고 그거의 어떤 바탕에 대해서 미란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미란 보고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의 어떤 그 마스터 플랜 아니 뭐 청사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트럼프 2기 내내 이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관세와 이 소위 말해서 통화 협정 얘기. 그래서 통화 협정의 가능성이나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자꾸 플라자 합의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고 하는 미국을 상대로 아주 장사를 잘하고 있던 특정 나라에 대해서 한 건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다자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어떤 특정 국가를 찍을 수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와 같은 눈에 보이는 뭔가 원샷으로 딱 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대만과의 일처럼 사실 근데 확인은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대만에 대만 달러 절상 압력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은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박사님께서 동의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원하는 게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 잘 모르겠다.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원하는 게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강달러면 좋은 점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물건을 싸게 사다 쓸 수 있거든요. 구매력도 커지고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굉장히 싼 걸로 기업들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강달러가 가지는 장점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스캇베센트가 아까 이제 처음에 노미네이션 됐을 때 시장이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스캇베센트가 처음 돈을 번 게 1992년입니다. 그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조지 소로스한테 펀드 받아갖고 그 당시에 파운드화가 구조적으로 약세가 될 것 같은데 영란은행이 아마 이걸 방어를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대량으로 공매도를 했죠. 그래서 결국 파운드가 폭락했을 때 엄청나게 돈을 벌고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스캇베센트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스캇베센트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로 가야지 이걸 자꾸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스티븐 마이란 같은 사람이 환율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도 스캇베센트 같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러면 안 돼, 너무 그러면 안 돼 정도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스캇베센트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뭐 호호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입김이 생각보다 뭐 약할 수도 있죠. 약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최근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판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트럼프의 신임을 꽤 얻고 있고 트럼프가 어떤 면에서 이 사람에게 신임을 줄까라고 하면 내 주위에는 온갖 정말 아주 강경한 애들로 가득 차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1기에 비해서 되게 예스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예스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랑 말 통하는 애가 얘구나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런 흐름들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쭉 관세부터 해가지고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이제 달러 말하라고 협의 그 가능성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교수님 어디 나오셔가지고 말씀한 거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달러의 기축 통화의 역할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최근에 이제 달러의 위상이 좀 약화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하셨는데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러 베이스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달러 같이 연동돼 있는 거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업자들은 한쪽에선 뒤쪽에선 요걸 달러 자산들을 딱 준비 자산으로 깔고 있어야지 요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게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박사님께서도 되게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1990년 정도부터 최근까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한번 찍어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왜 90년부터 찍었냐가 먼저 재밌는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투자회사들의 CEO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때쯤 커리어를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분들의 라이프타임에서는 도대체 미국 국채 금리라는 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빙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 딴에 머리를 굴린다고 1990년도 한번 봤어요. 2020년까지는 쭉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금리가.
요게 이제 20년 이후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등해서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V자 패턴입니다. 그러면 결국 최근 들어서 국채 금리가 튀는 이유 중에는 저희 이제 수요 공급으로 생각을 해보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가격이 떨어질까? 경제학적으로는 결국 수요 공급인데 수요는 뭐냐? 공급은 뭐냐면 공급이 너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수요가 약하거나 하면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둘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코로나 대응하면서 국채 발행 엄청나게 늘었던 게 미국은 잘 안 줄고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러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옛날만 못해서 사람들이 이걸 잘 안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럼 결국은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요거 달러 자산에 대한 패권, 달러 패권을 놓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같은 사람이 워낙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 친화적인 사람이어서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하워드 러트닉이 원래 트럼프가 처음에 가상자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개종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상자산 강경파들이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니까 또 이런 것들에 트럼프가 굉장히 필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미국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제조업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자체도 하고 네, 맞습니다. 해외 투자도 받고 이러는데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봤자 몇십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이제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저희 초대에 응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해주신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강대학교 허준영 교수님 모시고서 최근에 그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달러의 향방,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 것 같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에 따라서 관세가 많이 내려오면서. 그렇지만은 이 뭐 관세 내려온 것이 90일로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 하에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관세 협상으로 약화된 정책 효과를 메우기 위해 가지고 또 돌발적인 또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중 갈등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글로벌 사이언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